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밤중에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이크를 안 끄고 갔네요. 움직이는 소리 다 들어갔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우, 목이 타네요. 오늘처럼 목 타는 날도 참 드물었던 것 같은데, 쭈님께서 한남동에서 집회해야 된다라고 하셨고요. 지금 엄청 모여있다라고도 하십니다. 지명수배라도 내려야 될 듯이라고 하셨네요. 자, 오동훈 공수처장 집 앞에 가서 시위해야 되나요? 그런 생각도 드네요. 광주 여자님께서 돼야지 잡으러 갑시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게요. 신호구님께서는 그래도 희망 있는 얘기 해주셨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경우는 어차피 끝날 거예요. 그러게요. 예.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투쟁하고 있으니까 끝날 겁니다. 그리고요, 오늘 헌재의 이 분위기를 보면은 윤석열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동훈은 눈치를 보고 있지만 현재 헌재 분위기는 꽤 괜찮은 걸로 보여지네요. 지금 윤석열은 공수처 수사도 그렇고 탄핵 심판도 그렇고 시간을 질질 끌겠다는 태도입니다. 시간 끌어서 4월 달만 넘어가게 되면 지가 살아날 수 있는 구멍이 열린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는 입만 열면은 나도 빨리 재판받고 싶다 라는 식의 말을 하고 있지만, 누가 보더라도 지금 윤석열은 시간을 질질 끌고 있는 게 명백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그런 윤석열의 태도에 쐐기를 박아버렸습니다. 윤석열은 계속 탄핵 심판을 질질 끌려고 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무시하고 앞으로 달려가겠다라는 뜻을 명백히 했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사건 심리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두 번째 탄핵 심판 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주 열렸고요. 오늘은 두 번째 2차 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2차 준비기일 두 번째 열렸기 때문에 이제 오늘쯤 되면 뭐가 좀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윤석열 쪽에서는 오늘에서야 답변서를 냅니다. 답변서 내용도 불량하기 그지없어요. 궤변을 늘어놓기 바빴고요. 증거물 같은 걸 내라는데 증거물은 전혀 내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아무것도 준비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썰만 풀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 놓고 법정에 와가지고는 계속 했던 말을 반복합니다. 변호인이 3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3명의 변호인이 돌아가면서 같은 얘기를 조금씩 다른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간단해. 시간을 더 달라. 준비기일도 몇 번 더 열고 이 탄핵심판기일 181일 꽉 채워야 한다. 우리 할 말 많다. 그러면서 왜 증거물은 하나도 안 냅니까? 그리고 문제는 입장을 밝혀야 될 거 아니야. 탄핵 소추서가 들어왔으면 탄핵 소추서에 대해서 하나하나 입장을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계엄령 선포한 거 맞냐?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안 해. 계속해서 이번 탄핵은 잘못된 거예요. 계엄령은 정당한 거예요. 이 얘기만 계속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오늘 이 윤석열 쪽의 이 지연 전략의 쐐기를 박아버렸습니다. 니들 지금 하는 얘기 본론 들어가서 하자. 본론 들어가서 충분히 하게 해줄게. 그리고 다음 주에 2번 심리를 열 거야. 화요일, 목요일, 14일, 16일 이렇게 열 거니까 준비해서 와. 윤석열 쪽에서 오늘 한 얘기를 들어보면 궤변도 그런 궤변이 없습니다.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느냐? 이번 탄핵 심판은 전쟁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전쟁이라고? 또런 새끼 아니야 이거? 와, 참 어처구니가 없고 기가 막히는, 도대체 뭐 이런 놈들이 다 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자, 오늘 제가 관련된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 영상 보시면서 같이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 준비하느라고 시간을 좀 많이 썼는데, 지금부터 영상을 일단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행위를 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다투시지 않는다고 했고, 그러면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도 또 답을 내셔야지 그 답을 계속 안 낼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게 이제 앞뒤가 다 맞아야 되고 그걸 구성하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건 이해합니다만, 그거를 적어도 변론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게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가 그 준비한 이유가 워낙 그저 서로 연계돼 있고 그 다음에 방대하다 보니까 그걸 뽑아가지고 그냥 목차만 적어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뭐 그 중에서 뭐 하나만 적어갈 수도 없는, 예를 들어서 뭐 부정선거를 얘기한다면 부정선거에 대해서 부정선거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언론에서 선동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예를 들어서 국회에 폭주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폭주가 있었다는 아무 근거 없는 그 얘기 한마디 했다고 해가지고 또 저희는 정말 상상 초월로 지금 뭐 이해 못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고립된 약자의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이렇게 대통령이 고립된 약자가 되는 경우는 사실 저도 이번에 처음 겪어봤습니다. 근데 지금 뭐 한마디만 나가면은 그냥 저희는 그냥 난도질을 당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좀 저희가 설명하고 납득할 수 있게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은. 물론 이 사건이 언론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온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어서 언론에서 어떻게 보도가 나가느냐에 신경을 쓰시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다고 보이긴 하지만, 결국은 이 재판의 판단은 재판관들이 하는 겁니다. 언론이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재판관들이 사안을 파악할 수 있는 의견을 내주시지 않고 판단하라고 하고 자꾸 지금 준비가 안 됐고 언론에서 덤벼들 것 같으니까 철저하게 준비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면 아닙니다. 저희 소송 지원할 생각 진짜 없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다 낼 것이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소송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저희도 할 말도 많고 저희가 피하기 위해서 질 거라고 생각해서 소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자꾸 언론이 저희가 지연한다 뭐 그런 말씀을 하는데 지연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네. 윤갑근 변호사가 나온 겁니다. 윤갑근,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 사람은 오랫동안 검찰의 설거지 담당이었습니다. 설거지 담당으로 출세한 사람이에요. 성대 출신이라고 얘기 드렸죠. 윤갑근이 이번에도 윤석열을 구하기 위해서 구원투수로 나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가 차네요. 자신들이,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 주장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이유, 자료를 제대로 안 낸 이유가 언론 때문이다 라는 식의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언론들이 두들겨 팰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겁나서 못하겠다. 진짜 또라이도 아니고, 아니 왜 두들겨 맞을 짓을 해?
계엄령을 선포해 놓고 그 계엄령이 정당하다고 주장을 하는데 어느 시민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재판은 무엇에 대한 재판입니까? 윤석열 탄핵에 대한 재판이잖아요. 윤석열이 지금 대통령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한 일거수일투족 말 한마디 한마디는 국민의 심판과 비판의 그리고 감시의 대상이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 그거 하기 싫으면 대통령 관두라고! 근데 왜 언론 탓을 하죠? 아니, 계엄령을 선포한 것이 잘한 거란 말인가요? 참 어처구니가 없네요. 그죠? 자, 도사눈썹 의외로 호의적이라고 하셨는데, 예, 호의적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런 사람한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자, 제가 지금 목이 좀 많이 안 좋아서요. 예. 자, 이 정영식 재판관 항상 저렇게 법정에서는 되게 공정한 척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판결 내릴 때는 어떻게 할지 몰라요. 저런 식의 태도는 한명숙 총리 재판에서도 똑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 판사 저렇게 그럴싸하게 대처한다고 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넘어가면은 안 됩니다. 절대로 거기 속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윤갑근뿐만 아니라 더 황당한 얘기를 한 사람도 있어요. 예, 누구냐고요? 윤갑근 말고 또 다른 변호사가 있거든요. 그 변호사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시죠. 형식상으로만 본다면 이 탄핵 심판 구도는 청구인인 국회, 그리고 피청구인 대통령, 그리고 심판기관인 헌법재판소입니다. 그런데 그 실질상 구도를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소추하는 입장에서는 야당, 그리고 비소추인 내지는 피청구인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여당입니다. 구도가 기본적으로 여당과 대통령 및 야당과 대통령 및 여당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보면은 정권 교체 주장 세력과 정권 유지 주장 세력 간의 다툼입니다. 또 다른 한편 진보 세력과 보수 세력의 다툼입니다. 그러면서 체제 변화 추구 세력과 체제 유지 추구 세력입니다.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반국가 종북 세력과 체제 수호와 국법 질서 유지 세력입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국군 문란 세력과 국군 문란 방지 세력입니다. 집단과 집단의 대결의 장이고 온 국민이 참여하는 체제, 가치, 이념, 투쟁의 장입니다. 전쟁의 장이라고 할 것입니다. 나라의 존망과 구분이 달려있는 결전의 장인 것입니다. 따라서 신속을 앞세워 졸속으로 결론을 내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피청구인 측에서는 탄핵 소추 사유 못지않게 계엄에 이르게 된 배경, 이유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주장 및 입증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에 대하여 많은 시간 배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피청구인의 계엄 선포는 그냥 한 것이 아닙니다. 고심 끝에 행해진 것입니다.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하게 된 상황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되어야 하고 계엄을 유발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 문제도 마땅히 논의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사건 탄핵 심판에 대하여 올바른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방금 저 변호사 얘기는 정말 황당하죠. 예, 전쟁까지 등장을 합니다. 예, 국가 전복 세력과 국가를 바로잡으려는 세력의 전쟁이다. 오, 대단하네요. 근데 저는 저런 주장 자체가 헌법재판소에서 하나도 도움이 안 될 태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계엄령이라는 거는요, 국가를 바로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반대하는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 그 사람들 때문에 대통령이 마음대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라고 해서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계엄령은요, 무질서 상태에서 선포하는 겁니다. 너무 무질서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경찰은 이미 작살이 나가지고 경찰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진짜 군대가 필요하구나 라고 해야지 동원하는 겁니다. 무질서, 극단적인 무질서 상황을 전제로 해요. 근데 극단적인 무질서가 아닌데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는 세상일 뿐인데 그래서 계엄령을 선포한다? 이거 말이 안 돼요. 그거 자체가 이미 자기들 입맛에 안 맞는 세상이기 때문에 계엄령을 선포한다는 그 자체가 이미 내란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헌법재판소에 가가지고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 오, 그리고 지금이 전쟁 상태다. 아니, 전쟁 상태라고 하는 게 정말 치열한 경쟁이나 정치 세력들 간의 갈등, 이거를 전쟁 상태라고 말을 할란지는 모르겠으나 그건 어디까지나 문학적 표현이잖아요. 비유적 표현, 전쟁에 비유하는 거 아닙니까? 갈등이 그만큼 심각하다고. 여기 계엄령에서 말하는 전쟁은요, 실제 전쟁, 진짜 총칼이 날아다니고 폭탄이 터지고 피가 터지는 그런 곳이어야만이, 그 상황이어야만이, 물리적인 전쟁이어야만이, 비유적인 의미에서 전쟁이 아니라 실제로 벌어지는 전쟁이어야만이 발동할 수 있는 게 그게 계엄령이에요. 무슨 개 같은 소리를 해. 에? 참, 아유. 이게 저런 말이 헌법재판소에서 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렇게 어처구니가 없는 주장으로 시간을 끌면서 어떻게든 간에 4월 달을 넘겨보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끌고 모아가지고 말 그대로 전쟁 상태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런 의도인 것 같아요. 자, 이와 관련해 가지고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일침을 가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이 사건 소추 사유는 이 사건 계엄 선포 행위가 위헌 위법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 핵심은 이 사건 계엄 선포 행위는 있었고요. 포고령 발령도 있었고. 네. 그러니까 그게 내란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일단 내란죄가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 주장에 대해서는 뭐 다시 생각해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청구인 측에서는 그 부분은 재판소가 일단 법적 평가 아니겠습니까? 계엄 선포 행위가, 그렇죠? 법적 평가는 저희 재판소가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증거로서 네. 방대한 증거를 채택하는 게 중요한데 일단 이 사건 소추 사유는 이 사건 계엄 선포 행위가 위헌 위법이라는 거 아닙니까? 자, 보셨다시피 계속 헛소리를 하니까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딱 잘라버리죠. 아니, 니들 주장 뭔 말인지 알겠어. 근데 있긴 있었잖아. 했잖아. 그지? 그에 대한 법적 평가는 우리가 할 거야. 그러니까 충분히 다룰 기회 주고 시간을 줄 테니까 오늘은 그런 거 얘기할 시간 아니야. 오늘은 쟁점 정리하고 증거 내고 그 다음에 사실관계 확인하는 시간이야. 네가 하는 얘기 본론 가서 하게 해줄게. 끊어버린 거죠. 시간을 어떻게든 끌어나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를 언론 플레이의 장으로 쓰려고 하고 그걸 가지고 일종의 선동의 장으로 쓰려고 하니까 그것을 딱 잘라버린 겁니다. 잘 자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헌법재판소는 오늘 바로 다음 기일을 정해버립니다. 오늘로 준비기일, 심판 준비기일은 이걸로 마치고 바로 이 다음부터는 뭘로 들어간다? 첫 번째 심리를 시작하겠다. 바로 다음 주
화요일과 목요일 이때부터 첫 번째 심리를 시작한다. 이 말은 앞으로 주 2회 탄핵 심사를 진행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원래 이 박근혜 때도요, 주 2회 혹은 1회 탄핵 심판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8회 정도 진행할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되면은 8회에서 한 10회 정도 진행이 될 건데, 8회에서 10회 정도 진행이 되면은 시간상으로 볼 때 2월 말 정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2월 말까지 결심을 하고 한 2주 정도 평의를 여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평의 여는 시간이 끝날 때쯤이 아마 선고가 나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 3월 초가 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제일 큽니다. 윤석열 쪽에서는 심판 준비기일을 몇 번 더 열어달라고 요구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칼같이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빨리빨리 진행하겠다라는 주장도 그런 입장도 밝혀요. 그러니까 윤석열 쪽에서 뭐라고 나오느냐? 아니 왜 다른 탄핵 사건 그 먼저 들어온 거 있지 않냐? 그거부터 먼저 시작해라. 왜 우리는 나중에 들어왔는데 먼저부터 하느냐? 그러니까 헌바 8번 2024 헌바 8호가 이번 윤석열 탄핵 사건인데 헌바 1, 2, 3, 4, 5, 6, 7이 있지 않냐? 그것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헌바 8을 해야 되지 않냐? 그것부터 먼저 해.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아니 이거부터 먼저 할 거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측에서 180일을 다 써야 된다 라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알아서 할 거예요 라고 잘라버리죠. 지금 분위기로는 일단 이번 탄핵 심판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 8인 체제가 만들어지면서 헌재가 지금 되게 속도를 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솔직히 지금 헌재가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나머지가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공수처 저 새끼, 오동훈이 저 새끼 결국에 헌법재판소 결론이 날 때까지 기다리겠다라고 하는지도 몰라요. 아 진짜 더러운 새끼지. 뭐 저런 새끼를 현재로서는 우리로서는 지금 헌법재판소를 믿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헌재는 마은혁 재판관을 이번에 9번째 재판관으로 맞이하기 위한 그런 절차도 진행 중이에요. 헌법재판관 9명 체제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최상목이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을 안 해버렸지 않습니까? 지금 애매한 상태인데 이와 관련해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을 상대로 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냈습니다. 국회가 선출했으면 대통령이든 대통령 권한대행이든 임명을 해야 하는데 임명 안 하고 지 멋대로 3명 중에 2명만 임명하고 1명 임명 안 한다. 요거는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뭐 그런 내용이죠. 지금까지 뭐 헌재라든지 법조계 분위기로 봐서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그것도 아마 좀 시간이 빨라질 걸로 보입니다. 생각보다 빠른 시일 안에 결정이 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1월 중순 어떻게 보면 다음번 이 윤석열 본안심리가 들어가기 전에 결론이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본안심리 들어가기 전에 구인 체제가 만들어질지도 모르겠어요. 예.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내려버리면 최상목도 뭐 더 이상 뻗대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8명으로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최상목이 굳이 1명을 임명 안 한 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던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그래서 최상목은 대가리를 그렇게 굴린다고 그렇게 굴린 모양인데 잘못 굴린 거죠. 그런데 그마저도 그 잘못 굴린 그 꼼수마저도 완전히 무용지물이 될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상황이 좀 빨리 진척이 된다면 다음 주쯤이면 구인 체제의 헌법재판소를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헌법재판소에서 쭉쭉쭉쭉 속도를 내고 진행해 나가니까 윤석열 쪽에서 이 심판정을 언론 플레이의 장으로 쓰려고 했던 게 잘 안 된 것 같아요. 법정에서 개소리를 막 늘어놓고 궤변을 늘어놨어야 되는데 그 궤변 늘어놓는데 실패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어떻게 하느냐? 네, 밖에 나가요. 밖에 나가가지고 기자들을 상대로 또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오늘 이 윤석열 쪽 변호인들이 법정 밖에서 기자들하고 거의 1시간씩이나 간담회 같은 걸 했더라고.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되는 얘기만 제가 추려서 뽑아드립니다. 또 나름 문제가 더할 수 있지만 똑같은 것을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12월 14일에 의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회 의사가 확정된 놈을 다시 의결하는 것은 92조의 불사 부대의 위반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법에 헌법재판소 그 미디어법 사건에서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다수 의견이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세 번째로는 130조하고 92조를 위반했기 때문에 소추권 남용이다. 그것은 뒤에가 관련이 있는데, 대통령이 개혁 선포한 것에 대해서는 헌법학설 대부분 다 외국에도 그렇고 판단 여부에 대해서는 할 것이냐 비상상태이다의 판단은 대통령의 고유한 몫입니다. 헌법 수호자로서 대통령이 국가 긴급권을 행사하는 것이에요. 그 사유가 해당이 되는 여부는 비상상태나 이런 대통령의 고유 판단 사항입니다. 근데 우리 헌법에서 유일하게 견제수단은 같은 국민의 대표자인 그 대표기관이 국회에서 그 해제 요구를 하게 되면 그것이 견제지 않습니다. 해제 요구를 할 수가 있는데 유일한 해제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의결에서. 그럼 해제 요구를 받아서 해제됐지 않습니까? 해제됐으면 이 사건에 있어서는 생명지수 그걸 개헌으로 인해서 무언가 제한이나 생명지수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이 종료됐는데 다시 소추권 이거 탄핵 소추를 했지 않습니까? 내란죄라는 것을 씌워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소추권 남용이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되는 상황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상황이 종료됐고 기본권 침해가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하면 기본권 침해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기본권 침해가 없기 때문에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난번에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사건에서 마찬가지예요. 그 취지가 거기에는 대통령의 고유하고 절대적인 배타적인 권한의 행사의 경우에는 미국의 경우에는 우리같이 헌법 규정이 없으니까 의회도 할 수 없고 법원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어요. 2024년도 트럼프 의회 관련 사건에서. 근데 우리는 유일한 규정이 국회 해제 요구가 있어요. 해제 요구를 해가 해제 의결을 하니까 대통령이 받아서 바로 국내심을 바로 병력 출소하고 바로 해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외에 구체적인 어떤 침해나 피해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건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건 심사 대상 판단에 대해서는 심사 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판단할 보호 이익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심판의 필요성이 없다는 겁니다. 참 이런 걸 보고 우리는 궤변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뭘 알고 저런 소리를 떠드는지 어처구니가 없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저런 식의 논리를 정말로 맞다라고 생각하는 건지 저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지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니면 지금 자기가 속해 있는 그런 정파의 이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말이 이거다 라고 생각하는 건지 저는 그걸 모르겠어요. 제일 황당무계한 게 제일 황당무계한 게 트럼프 얘기 나오는 거잖아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 기소가 되지 않았지 않느냐. 미국 사법부에서 트럼프의 그 행위에 대해서 재판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지 않았느냐 라는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개소리예요. 트럼프하고 윤석열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한 겁니다. 글쎄 배보윤 얘는 또라이 같아. 갑자기 트럼프를 거기에 왜 끌고 들어가는지 몰라.
일단 트럼프는 군대를 끌어온 건 아니잖아요. 그죠? 지지자들을 선동하긴 했지만 군대를 끌고 오지는 않았어요.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판사 잡으러 가라, 판사 잡아와라, 대법관 잡아와라, 뭐 그렇게 했습니까? 전직 대법원장 잡아와라, 뭐 그렇게 했어요? 군대 끌고 왔어? 일단 트럼프는 군대는 안 끌고 왔어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공권력을 갖고 왔느냐 안 가져왔느냐, 특히 군대를 갖고 왔느냐 안 가져왔느냐,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왜 트럼프가 왜 나와? 그리고요, 트럼프 이 재판을 트럼프 사건, 트럼프가 이 난동 부린 그 사건을 그 사법부에서 다룰 수 없다라고 판단했느냐? 미국 대법원이 그렇게 판단했느냐? 아니요. 미국 대법원도요, 트럼프의 행위에 대해서 재판을 진행을 했어요. 진행을 했는데 그 과정에 두 가지 중대한 문제가 생기죠. 첫째, 미국 의회에서 트럼프를 탄핵을 했는데 그 탄핵이 실패로 돌아가죠. 하원에서의 탄핵은 통과했는데 상원을 통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탄핵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게 고스란히 미국 사법부로 넘어가게 되는데, 미국 사법부에서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트럼프가 자기가 출마를 하겠다고 한 거야. 대통령이 떨어졌는데 한번 현직 대통령을 하다가 재선에 도전해서 실패하는데 내가 다시 출마하겠다고 했고, 그 과정에서 꽤 지지도를 얻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대법원은 어떤 체제를 가지고 있느냐, 이 사람이 뭐 대통령 후보가 나온다든지 무슨 이렇게 중요한 선거에 후보로 나오는 경우에, 그리고 유력한 후보인 경우에 이 사람을 단죄를 해서 선거에 못 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나가봐. 선택은 누가 하는 거다? 국민이 하는 거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대법원은 일단 트럼프에 대한 이 소추 진행을 중지를 한 겁니다. 트럼프를 재판하지 않는다라고 한 게 아니야.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엉뚱한 소리를 하는 이유를 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단은 그거였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 후보로 나와 있고 대통령 후보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지율이 제일 높아. 공화당 후보 중에서 제일 높아. 그럼 어떡해? 이 사람의 출마를 막을 게 아니라, 대법원이 나서가지고 막을 게 아니라 그냥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야. 그리고 그때가 돼서 국민의 선택을 못 받잖아. 그럼 그때 가서 처벌해도 늦지 않다. 이게 미국 법원의 사법부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인 거예요. 거기에 맞춘 겁니다. 근데 윤석열하고는 그거 비교될 문제가 아니죠. 윤석열은 다시는 출마 못해 이제. 예? 비교할 걸 비교하라 해야 될 거 아니야. 참네. 정말 이런 걸 보고 궤변이라 그럽니다. 비슷하지도 않는데 비슷하다고 우기는 거죠. 이게 비슷한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 그 기자 아까 그 표정 봤죠? 되게 진지하게 듣는 기자, 그런 멍청한 애들 아예 헷가닥 속아 넘어가가지고 이런 주장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였다, 꽤 그럴싸한 주장이다 라는 식의 기사가 나오게끔 하려고 개소리를 시전하는 겁니다. 개소리예요, 개소리. 진짜 어처구니가 없죠. 그리고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이 얘기를 하는데 나 진짜 이 새끼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이 뭔지를 모르나 봅니다. 일사부재의라는 건 뭐냐면 한번 부결이 되면 다시 다루지 않는다. 회기 내에서 다시 다루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탄핵안은 부결이 된 상태가 아니었어요. 부결이 되려면 일단 투표는 성립이 돼야 돼. 투표가 성립이 되고 났는데 개표를 해보니까 아이고 정족수에 모자라는군요 라고 해서 부결이 돼야지 다시 그 안건을 못 갖고 오는 겁니다.
근데 윤석열 탄핵안 같은 경우는 뭐 12월 7일 날 부결이 된 게 아니라 뭐가 됐습니까? 의결이 불성립됐어요. 제적 3분의 2가 투표를 해야 되는데 제적 3분의 2가 투표를 못했어. 그러면 아예 뭐 아예 투표 자체가 없었던 걸로 치는 겁니다. 그래서 12월 14일에 다시 같은 거를 다시 한번 올린 거예요. 일사부재의가 아니야. 결론이 났어야지 일사부재의가 되는데 결론이 안 났다고 이 멍청한 놈아. 어디다 갖다 대냐고. 갖다 댈 걸 갖다 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새끼가 어거지를 쓰는 거죠. 국민들이 헷갈릴 수 있다. 모르는 국민들은 이렇게 내가 개소리를 시전해도 내가 개소리인지 아닌지 못 알아먹는다. 심지어 기자 새끼들도 못 알아먹는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번지르르하게 떠버리기만 하면 돼. 이 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런 아유 진짜 싸다구를 그냥 그러니까 아니 이 얘기는 더 말할 필요가 없는데 아우 진짜 참. 두 번째, 계엄 선포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 라고 하는데 이 개소리예요. 이것도. 계엄 선포가 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닙니까? 계엄 선포도 엄연한 사법심사 대상입니다. 옳으냐 그르냐 사법심사 대상이 돼요. 에? 에? 왜 사법심사 대상이 되느냐? 계엄이라는 거는요, 극도의 혼란 상태를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그 극도의 혼란 상태가 전쟁이나 사변 같은 군사적인, 정치적인 것이어야 해요. 군사적, 정치적으로 극도의 혼란 상태가 생겨가지고 도저히 경찰 가지고는 이 질서 유지가 안 돼. 그래서 뭐가 된다? 군대를 갖고 와서 질서를 바로잡겠다고 하는 것이 계엄입니다. 전시, 사변 등 정치적인 이유 또는 군사 안보상의 이유 등 극단적인 혼란 상황일 때 벌어지는 겁니다. 마치 그런 거예요. 진짜 만약에 북한에서 무장공비가 내려와가지고 소요 폭동을 일으켰다. 그럼 그때서야 가능한 것이 그래야지 가능한 것이 계엄령입니다. 극도의 혼란 상태, 극도의 무질서 상태를 전제로 하는데 윤석열이가 12월 3일 날 계엄 선포할 때 혼란 상태가 있었나요? 솔직히 12월 3일 날 윤석열이가 계엄 선포하면서 그래서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 세계가 다 윤석열의 계엄은 반란이다라고 전 세계가 손가락질하는데 뭐이?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어디서 개소리를 해. 자, 이런 게 있습니다. 혼란 상태가 존재를 했다면 그 혼란 상태가 극도인지 안 극도인지 굳이 군대를 갖고 와야 되는지 안 되는지 요거 판단하는 거는 뭐가 돼? 그거는 대통령의 재량입니다. 그거는 사법심사 대상이 안 돼요. 하지만 극도의 혼란 상태가 없는데 계엄령을 떵 했다. 그거는 사법심사가 되죠. 그리고 계엄령의 목적이 뭡니까? 지가 지 마음에 안 드는 세력을 내쫓기 위해서 계엄 선포한 거 아니야. 그죠? 국가 전복 세력이라고 하면서 야당을 국가 전복 세력이라고 하면서 그 놈들 때문에 내가 탄핵을 몇 번을 당하고 말이야. 예산도 안 주고 말이야. 그래서 내가 도저히 못 참아서 그래서 계엄령 선포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계엄령 선포하면 안 돼. 그걸로는. 그걸로 계엄령 선포할 수 있다? 누가?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 같은 사람은 계엄령 한 100번 정도 선포했어야 되네.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 계엄령 선포해가지고 윤석열이 모가지부터 잘랐어야 되네. 그래도 되는 거니? 아니 배보윤이 이 새끼 이게 왜 개새끼냐 하면은 거꾸로 놓고 한번 얘기를 해보라고. 그랬으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이 깽판 칠 때 계엄령 선포해가지고 모가지 잘라서도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죠? 대통령 마음이네.
그래도 되는 거였느냐고. 택도 안 소라고 있잖아. 예? 그리고 뭐 해제 요구를 받고 해제를 했기 때문에 원상 복구가 됐다고? 와, 이 개새끼 아니야. 한 대 뺨을 때렸어. 내가 누군가의 뺨을 때렸다 쳐요. 뺨 때리고 난 다음에 어우 미안해 했어. 그래서 원상 복구 된 거예요? 이게 원상 복구 된 거야? 자, 내가 누군가의 뺨을 팍 때렸어. 옆에 사람이 와가지고 야, 뺨 때리면 안 되지. 때리지 마. 안 때릴게. 원상 복구 된 거야? 아니잖아요. 그죠? 계엄령은 이미 선포를 했고 그 계엄령으로 국회를 마비시키려고 했고 심지어 자신의 정적을 체포해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랬으면 이미 그것이 착수에 들어갔으면 원상복구라는 게 없어. 그리고 내란은요, 내란의 성공 여부, 내란이 어느 정도 진행됐느냐 여부, 그거하고는 상관없어. 내란은 착수하는 그 순간의 기수범입니다. 내란에 착수가 들어갔으면 이미 그때부터 얘는 내란이 돼. 근데 뭐 착수를 했는데 중간에 그만뒀으니까 괜찮다고? 참. 아니야, 착수했어. 그리고 이미 내란죄는 시작이 됐어. 내란죄는 내란 행위를 실제로 행위를 해버리면 내란으로 인해서 피해가 생겼든 안 생겼든 내란에 성공했든 실패했든 일단 그 내란은 행동에 착수하는 그 순간에 이미 기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기수입니다. 근데 뭐 원상복구가 됐다고? 뭐가 원상복구 됐는데? 이런 걸 보고 우리는 개소리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이 헌법재판소에서 수석재판연구관하고 막 그랬답니다. 참. 제가 볼 때는 이 변호사 이 사람부터 잡아가둬야 될 것 같아요. 변론을 핑계로 해서 내란을 선동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배보윤이 이딴 식의 주장이면 앞으로 대통령 누구든 일단 대통령이 되면은 당선만 되면 그 다음날 계엄령 선포해가지고 다 죽여버리면 되겠네. 그래도 되겠네. 그치? 빨리 돼야겠다 우리. 그죠? 계엄령 빨리 선포해가지고 우리 아니 그렇게 아니라 우리도 진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뭘 뒤집어 엎어가지고 한번 갈아엎어 버릴까 진짜? 네 진짜 아유. 원상복구가 된 게 아니라 원상복구를 우리가 시켰죠. 해제 요구를 받고 해제를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제하게끔 만든 거죠. 범죄를 저질렀는데 더 저지르지 못하게 막은 거죠. 여기서 제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자존심 상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솔직히 윤석열이 2차, 3차 계엄 하려고 했잖아. 2차, 3차 계엄 하려고 하는데 미국에서 연락을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예. 미국에서 그렇게 연락을 했대지 않습니까? 평택에 있는 미군 용산으로 갖고 간다?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통보를 했대요. 합참에. 평택에 있는 미군 용산으로 데리고 들어갈게. 2차 계엄을 하면은 병력을 옮기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평택에 있는 미군 용산으로 데리고 간다 이렇게 통보만 했어요. 사실상 계엄령 2차 계엄, 3차 계엄 하지 말라는 의미인 거죠. 1차에서 실패했으면 됐지. 2차, 3차 한다고? 그래? 그럼 우리는 병력 옮겨서 용산 기지에 미군 지상군, 미 해병대를 비롯한 미 지상군이 진주한다? 예,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사실상 미군이 한국의 이 정치에 개입하겠다는 걸 의미한 거죠. 그것 때문에 못한 거예요. 원상복구가 된 게 아니라 윤석열이가 실패한 거죠, 말 그대로.
윤석열 아마 되게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니 윤석열은 안 놀랐을란가 모르겠다. 합참이랑 아마 군인들이 아마 그 계엄사령관 이런 애들은 놀랬을 거예요. 알아들었을 거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미국이 계엄군, 반란군을 토벌하러 올 수 있다라는 것을 넌지시 딱 던진 거예요. 아니 평택에 있는 미군이 뭐 하려고 용산에 갑자기 들어와? 그렇죠. 용산 기지, 지금도 용산에 미군 기지가 있잖아요. 미 8군 기지가 있잖아요. 야, 이게 사실 몇 년 전에 평택으로 다 내려가려고 그랬는데 계속 지금 남아 있었거든, 한동안. 그래서 이게 언제 최종 철수를 하게 될지 아직 미지수인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꼭 이 보수 정권이라는 애들, 뭐 박근혜, 뭐 이명박, 윤석열 정권이 들어오면서 꼭 미군 철수 계획을 계속 연기시켜요. 뭐 하여튼 그 덕분에 미군 기지가 여전히 용산에 남아 있는데 그래서 그럴까요? 그게 이번에 남아 있는 게 정말 천만 다행이 된 겁니다. 어느 정도 천만 다행이냐? 아마 윤석열 지가 뭘 몰라서 그렇지 좀 아는 사람 같았으면 미군의 그 통지를 받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자, 제가 설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요즘에 요 종이를 많이 쓰는데요. 예.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용산에 가면 이렇게 큰 도로가 하나 있죠. 용산역에서 삼각지를 거쳐서 숙대 앞에까지 가는 이 큰 도로가 있습니다. 여기서 요쪽으로 넘어가는 이제 이 보광동, 여기 뭐라 그러죠? 이렇게, 예. 요쪽 숙대, 요쪽으로 여기 어디야, 이 마포 쪽으로 넘어가는 길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삼각지 쪽에서 요쪽으로 가면은 여기 이태원으로 가는 길이 하나 있죠. 그리고 여기 전쟁기념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국방부가 있고요. 이 국방부 바로 앞에 이제 윤석열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합참이 있고. 그런데 이 전쟁기념관 옆에 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노스포스트. 여기도 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이거 사우스포스트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현재는 보면은 원래 있던 미군 기지로부터 많이 줄어서 일부만 현재 이렇게 미군 기지가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합참과 인접해 있는 이 미군 기지, 사우스포스트 같은 경우는요, 담 하나예요. 담 하나만 넘어가면은 바로 합참이고, 바로 그 옆에 대통령실, 윤석열이 있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로 평택에 있는 미 지상군이 들어오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여기로. 그러니까 담만 넘으면 바로 잡으러 들어가는 거지. 여기에 글쎄 부대가 얼마나 들어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음만 먹으면은 한 서너 시간 안에 한 1000명 정도는 평택에서 들어올 수 있는 정도가 됩니다. 이제 담만 넘으면 돼요. 그리고 담 넘으면은 100m가 채 안 돼. 미군 부대에서 담을 딱 넘어서 들어오면 바로 합참 바로 옆에 대통령실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금방이에요, 금방. 그리고 국방부 안에 있는 병력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미군 부대 병력이 들어와가지고 바로 치고 들어와 버리면 윤석열은 바로 그날로 아웃될걸.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이 전부 군 통신망은 미군하고 함께 써요.
그러니까 한미연합 전력을 위해서 미군하고 함께 이 통신망을 공용으로 쓰게 되는데 미군이 갑자기 이 통신망을 끊어버린다든지 혹은 통신망을 장악해버린다든지 해버리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특히 윤석열이가 이번에 많이 주로 많이 쓴 데가 707이잖아. 707이 미국 그 특수부대들 하더라고 원래 아주 이렇게 밀접하게 활동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707이 바로 안 움직일 거야. 특전사가 다 안 움직이게 될 거예요. 그럼 윤석열은 바로 그 자리에서 아작이 나가는 거지. 그것 때문에 윤석열이 못한 거 아니야. 2차 계엄을. 그랬는데 뭐 해제 요구를 받고 원상복구가 되지 않았느냐? 아이고 미친놈 아니야 미친놈 아니야. 이런 거 보고 궤변이라 그럽니다. 좋은 말로 궤변이라 그러고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는 개소리라고 하죠. 이런 말을 하는 놈을 보고 궤변론자라고 하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는 개새끼라는 말이 있죠. 이런 자들이 변호사라는 이름을 달고 있었다는 게 참 참담합니다. 이런 놈이 헌법재판소에서 수십 년간 밥을 처먹었다는 게 제가 이 배보윤과 관련해 가지고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어떤 사람이라고 뭐 술 먹고 정신이 나갈 정도가 되니까 삿대질을 막 하더라. 사람 눈앞에 대고 삿대질을 막 하더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오늘 이 사람 기자들하고 얘기하면서 손가락 막 올라가는 거 보셨죠? 그런 사람이에요.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58분 지나고 있습니다. 미군 부대 얘기를 하느라고 시간이 좀 길어졌네요. 자, 세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